안녕하세요. 존버 존 버나드입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요구대로면 대한민국은 다시 IMF 온다 이런 인터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볼 내용은 뭐냐? 3,500억 달러를 주냐 아니면은 25% 관세를 맞느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드리고요. 이거에 대한 시나리오를 얘기해드리고 또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특히나 금을 13년 이상 모으지 않은 이런 문제점도 있거든요. 그것도 살짝 소개해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투자에 있어서 어떻게 투자해야 되냐, 뭐 부동산, 그 다음에 원화 예금, 채권, 주식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금이나 안전자산, 비트코인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여러분들이랑 공유해드리고요. 존 버나드는 이제 이런 위기 속에서 어떻게 개인적으로 준비할 것인가 이거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한미 간의 최대 현안인 관세 투자 문제에 대해서 조속한 해결이 목표라고 밝혔는데요. 외신 인터뷰에서 22일 날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의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의 상업적 타당성을 보장하는 문제로 이견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아직 이견이 있어서 합의를 못 봤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통화 스와프 없이 미국의 요구대로 전액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과연 미국이 해줄까? 미국 자체도 지금 돈이 없는데 미국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미국이 실제로 돈이 없어요. 너무 빚이 많고 그 빚이 많기 때문에 이자도 이 부채 이자도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위기가 있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한다는 이유가 다 이 부채 이자를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데 미국 자체도 돈이 없다는데 미국한테 우리가 통화 스와프로 돈을 빌릴 수가 있을까? 저는 참 우려스럽고요. 그래서 관세 문제를 가능한 한 조속히 해결하겠다며 미국 내 투자의 지속성을 위해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 이게 참 걱정이 많이 되고 이달 초 조지아주 현대차 LG 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수백 명이 비이민 당국 단속 IC인가요? 여기에 지금 단속 당하면서 뭐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도 제가 좀 시간이 되면 저 쉴 때 정리해서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다 이 정치적으로 미국도 그 있잖아요. 지금 우파냐 좌파냐 특히나 민주당이냐 아니면은 공화당이냐 이거에서 지금 트럼프가 보여준 거예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희생양이 된 겁니다. 이 지금 정치 선동에 희생양이 된 건데 참 이것도 좀 가슴이 아프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 여기에 대해서 뭐 크게 따질 수도 없잖아요. 한미 동맹이라고 해서 잠자코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만약에 진짜 여러분들 다르게 보면 일본이 그랬다고 하면 아니면은 중국이 그랬다고 하면요 아마 진짜 일본 대사관 중국 대사관 불났을 겁니다. 근데 미국이 이러니까 우리가 아무 말도 못하죠. 참 이런 거 보면서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은요 트럼프는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더 요구를 하고 더 괴롭힙니다. 그게 문제죠. 오히려 브라질이나 인도나 중국처럼 그냥 강하게 나가는 이런 나라한테는 오히려 타코라고 하죠. 오히려 뒤로 물러서잖아요. 그래서 참 이런 거 봤을 때 야,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위기가 오면서 역시나 우리나라의 국력이 이렇게 약했구나. 우리가 수많은 국뽕 유튜버를 보면서 야, 우리나라가 세계를 제패하고 세계의 중심이고 뭐 일본이 놀라고 그다음에 중국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준 뭐 한국의 위력 막 이런 식으로 국뽕 유튜브에서는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전혀 아니다. 미국이 판단하기에는 전혀 아닙니다. 일본이랑 비교하지 마세요. 일본이랑도 우리랑은 아예 클래스가 달라요. 일본은 그래도 G7 기축통화 패권국인데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가 아니에요. 원화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원화를 들고 있으면요 그거 위험자산이에요. 차라리 달러나 금이 안전자산이지 원화는 100% 저는 위험자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 환율이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위험자산이고요. 그 다음에 막 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원화 기반에 엄청난 이런 돈을 빌려서 투자해야 되는 부동산이 뭐 앞으로도 잘 갈 것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참 철없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뭐 3,500달러 이거 대미 투자하면은 IMF 온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파트 이러고 있으니까 참 철이 없고 이 시대가 바뀌고 있는지도 아예 알지도 못하는 사람 같다. 참 걱정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으면요 그냥 너는 그렇게
이렇게 투자해라 이렇게 하고 그냥 넘기세요. 설득하기도 힘들고요. 그런 분들은 그냥 자기가 맞았다고 생각하니까 나중에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그런데 모르겠어요. 존 버나드가 대충 크게 예측하는 거는 거의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금도 이거 지금 제가 2-3년 전부터 금의 시대가 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이겁니다. 지금 3,500억 달러 뭐 투자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지만 야 이거 환율이 지금 박살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뭐냐? 미국의 달러 가치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는 떨어졌는데 환율은 안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원화도 같이 약세로 가기 때문에 환율이 안 내려온다. 그래서 원래는 지금 미국의 달러 인덱스처럼 내려왔다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원화 환율이 1,300원대 초반에 있어야 돼요. 1,300원대 초반에 있거나 1,200원대 후반까지도 내려갈 수 있었는데 지금 1,300원 후반대 있죠. 1,390원 뭐 이 사이에 1,400원 사이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참 걱정이 좀 많이 된다. 이 환율이 내려가지 않고 있는 게 진짜 이게 경제 위기가 오면 진짜 1,500원, 1,400원, 1,500원, 1,600원, 1,700원, 1,800, 2,000 막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다. 그렇게 넘어가면 우리나라가 진짜 외환위기가 확 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참 취약한 경제 구조를 지금도 계속 갖고 있구나 이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약세 플러스 원화 약세가 지금 동시에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상 환율이 지금 1,300원대여야 하나 8월부터 지금 관세 협상 불확실성으로 원화가 지금 이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근데 앞으로도 저는 꾸준히 약세를 보일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증시와도 또 불일치한다. 왜냐 외국인들이 지금 6조 원의 순매수에도 지금 환율이 상승하고 있고요. 외환 수급의 불균형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게 참 걱정이 많이 되고요. 원인은 뭐냐 이렇게 따져보면은요. 개인이 뭐 달러 매수를 하고 있다. 서학개미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미국으로 많이 달러를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이렇게 부족 현상이 일어나면서 환율이 올라간다. 달러 구매가 많으니까요. 그다음에 기업들의 달러 선 확보,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많이 투자해야 되니까 달러를 그리고 위험 상황에서 좀 이렇게 환율 변동에 이런 리스크를 줄이려고 이렇게 달러를 선 확보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의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국가 신용 등급 하락 가능성 때문에 지금 뭐 부채랑 금리 요인 이런 것 때문에 환율이 연계되면서 이게 좀 환율이 높은 환율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국가 신용도가 좋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예상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외국인들은 뭐 특정 섹터, 반도체랑 AI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니까 다른 데는 투자하지 않고 있으니까 환율이 이것도 내려가지 않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환율이 높은 이유는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성장률도 낮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외화로 빠져나가는 금액들이 많으니까 이제 서학개미들이 많이 생기고 존 버나드도 서학개미예요. 어떻게 보면 서학개미거나 중학개미인데 국장에는 웬만하면 투자하지 않고 거의 외국으로 투자하다 보니까 달러의 이런 수요가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문제가 뭐냐면요, 이 3,500억 달러 투자를 한다고 하면요 외환 보유액의 거의 83%를 투자하는 겁니다. 외환 보유액이 한 4,200억 달러, 한 4,300억인가 4,200억인가 이 정도에 있거든요. 이 정도 규모에서 지금 3,500억을 투자한다고 하면요 83%가 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완전 외환 보유액이 엄청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은 진짜 휘청휘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환율을 지금도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환율을 컨트롤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에서 그거를 못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한테 물어보시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외환 이런 거를 제대로 왜 관리를 안 했는지 지금 이렇게 계약을 왜 저렇게 미국이랑 하려고 하는지 저는 그게 다 의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 3,500억 달러를 못 주겠다 하면은 관세를 맞아야 되거든요. 트럼프가 뭐 관세를 아마 25% 때린다고 하는데요. 그럼 관세를 때린다고 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 이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세계 최고 수준의 관세 증가율을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데 지금 한국의 대미 관세 부담 증가는 충격적 수준이라고 합니다. 25년 2분기 한국의 대미 수출 관세액은 33억 달러로 세계 6위를 기록했으나 증가율 면에서 지금 47.1배로 조사 대상국 10개국 중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캐나다가 19.5, 멕시코가 17.8, 일본이 8.2로 크게 앞서는 수치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실효 관세율로 보면요 한국이 10%를 기록해서
중국 39.5%, 일본 12.5%에 이어 3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3위 수준. 그래서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100만 달러 상당의 제품을 수출하면 평균 10만 달러가 관세로 빠져나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2분기 대미 수출액이 세계 8위임을 고려하면 수출 규모 대비 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매우 크다. 여기 이렇게 지금 관세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뭔데 여기 한국이 10%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품목별 대미 관세액을 보면요, 자동차 산업에 집중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관세가 올라버리면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지금 우리가 그리고 특히나 라이벌이 있는 일본과 라이벌이잖아요. 그래서 관세 빔을 맞는다고 하면 일본 자동차에 비해 이제는 가격 경쟁력이 확 떨어지면서 아마 판매량이 확 줄어들 수가 있다. 그래서 관세 부담의 절반 이상은 자동차 산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2분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19억 달러로 전체 관세액의 57.5%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19억 달러로. 그래서 4월 완성차 그다음에 5월 자동차 부품은 각각 25%의 품목 관세가 부과된 영향이 컸다. 그래서 한국의 대미 관세 중 상당 부분을 자동차가 차지하고 있어 지금 3,500억 달러를 투자하면 자동차 산업의 타격을 막을 수 있지만 25% 관세를 맞는다고 하면 자동차 산업에 큰 피해를 입히게 된다. 이거는 누구나 다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보면 현대차도 이걸 미리 예측하고 다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관세를 맞는다고 하면 이 미국 내 현지 생산을 80%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세 무뇨즈 현대자동차 사장은 2030년까지 미국 판매 차량의 80% 이상을 현지에서 생산하겠다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43.5% 수준의 현지 생산을 생산 비율을 2배 가까이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지아 메타플랜트의 생산 능력을 28년까지 30만 대에서 50만 대로 엘라바마 공장도 35만 대에서 40만 대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목표 생산 비율을 높이겠다. 참 그럽니다. 삼성전자, 뭐 LG화학, 포스코, SK하이닉스 다 이쪽으로 갔는데 참 여기에서 이제 더 많은 관세를 맞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은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요,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 산업들은 다 미국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현대차는 미국 전역에 총 110억 달러, 그러니까 약 15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단순 공장뿐만 아니라 로봇, 자율주행 AI 등 스마트 팩토리 기술 확장을 포함한 규모이다. 그래서 전략의 현실성 딜레마를 보면요, 지금 보면 무뉴즈 사장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시에 한국의 생산 축소는 없을 것이다.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한국에서 판매량이 높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산 축소가 없으면은 한국에서 판매량이 2배가 되거나 뭐 현지 판매량도 늘어나야 되는데 과연 그게 될까요? 저는 의문이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 생산한 걸 다른 곳에 이제 미국 외에 다른 곳에도 더 많이 수출이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참 걱정이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관세 영향으로 2025년 영업이익률 목표를 기존 7, 8%에서 6, 7%로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27년까지 7, 8%, 30년까지 8, 9%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미 이제는 관세 맞을 준비를 현대차는 하고 있다. 그런데 현대차가 이제는 더 많은 이제 생산을 미국으로 옮긴다고 하면요, 진짜 우리나라의 이 자동차 부품 회사나 아니면 현대차 이제 직원들도 많이 줄어들겠죠. 그럼 이제 우리나라 이제 내수랑 경제가 폭망하는 거죠. 물론 삼성이나 현대나 LG나 이런 기업들은 계속 주가가 잘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내 이제 내수는 아마 거의 뭐 박살날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3,500억 달러를 미국에 준다고 하면요, 이 환투기 세력 있잖아요. 조지 소로스의 환투기 메커니즘 재현이 우려된다. 그러니까 환투기 세력들이 또 와서 달러 장난질 치면서 아마 IMF로 우리를 몰아세울 수가 있죠. 이거는 뭐 다 이렇게 돈장난으로 다 이제 G7 국가들, 특히나 기축통화 패권국이 어떻게 이제 이 비기축통화 이런 좀 경제가 약한 국가들을 어떻게 괴롭히냐, 이 환율로 환 공격으로 괴롭혀요. 원래부터 환 공격으로 괴롭혀서 그 나라의 부를 다 싹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다고 여러분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돈줄을 쥐고 이 시스템이 중요한 거예요. 이 시스템을 알고 이해를 하고 기축통화 패권을 이해하고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알아야 세계를 거느리고 부자가 될 수 있는데, 근데 이 기축통화의 패권도 중국이랑 브릭스가 성장을 하면서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흔들리면서 아마 저는 무너질 거라고 보고 있긴 한데, 근데 이 패권 이런 걸로 여러 나라들, 특히나 한국도 그랬죠. 한국도 외환위기를 주면서 많이 이렇게 달러의 이렇게 공급량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그 나라의 이런 경제권을 장악을 해버리는 겁니다. 참 그러면서 우리가 많이 빨리게 되는 거죠. 참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런 걸로 지금 위기가 올 수가 있겠다. 그리고 조지 소로스식 환투기잖아요. 그게 스콧 베센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이 이 헤지펀드에서 일하다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조지 소로스 제자입니다. 조지 소로스 밑에서 헤지펀드를 운영한 사람이라서 충분히 한국한테도, 한국이 뭐 좀 위기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공격을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잘 보시면서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3,500억 달러를 만약에 준다고 하면요, 외환보유고가 뭐 몇백억 달러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투기 세력들이 와서 환율로 장난질 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뭐 탈탈탈 털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과거 사례에 조지 소로스가 1992년에 영국 파운드화를 공격해서 검은 수요일 영국을 완전 박살냈죠. 그 다음에 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에도 핵심 역할을 했죠. 그래서 흥미롭게도 소로스는 당시 한국에서는 큰 수익을 올리지 못했는데 지금 1998년 뭐 이렇게 파산으로 이렇게 해서 자산이 20%가 묶여 한국 투자에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걸 막으려고 하면 뭐 통화 스와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걸 해주냐고요. 통화 스와프는 미국이 얘기를 했잖아요. 특별한 이런 사유가 없으면 안 해주고, 원래 무제한 통화 스와프는 기축통화국끼리 7개 있잖아요. 기축통화국끼리만 하는 거지 비기축통화인 나라랑은 안 한다. 그러니까 우리랑 일본의 차이가 이거예요. 기축통화냐 아니냐. 그래서 일본이랑 우리나라는 아예 클래스가 다른데 자꾸 우리는 일본을 보면서 비교를 하는 게 진짜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일본이나 우리랑은 비교할 게 안 돼요. 그리고 일본은 이런 거 관세 이런 협상을 할 때도 미래를 더 보고 더 멀리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다 단순히 이런 앞만 보고 당장 앞만 보고 이렇게 하니까 참 걱정이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IMF 위기가 있다, 대통령 분께서도 본인 입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 봤을 땐 진짜 이 위기가 그냥 위기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거를 선택하든 진짜 둘 다 좋지 않습니다. 둘 다 지옥인데 어떤 걸 선택해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냐, 이거는 우리나라 정부가 잘 생각해보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3,500억 달러를 주냐 아니면은 25% 관세를 용인하냐, 이 두 가지 이런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 시나리오를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면은요,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 3,500억 달러를 그냥 이제 우리가 투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당연히 뭐 몇 가지가 있겠지만 달러 고갈 위험이 있겠죠. 왜냐하면 외환 보유액이 엄청난 돈이 뭐 현금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원래 우리나라는 또 거기에서 돈을 빌려서 채무 보증 뭐 이런 형식으로 갈 수가 있을 거다 이렇게 했는데, 뭔 소리냐, 미국에서 전액 현금이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그거 투자한 거 우리가 알아서 쓰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외환 보유액을 그냥 뜯기는 거죠. 그래서 달러가 부족해지고 원달러 환율은 2,000원대까지도 급등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환율 물가가 충격을 입을 수가 있죠. 그래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 불안으로 금리도 쉽게 못 내립니다. 그래서 경기가 더 어려워질 수가 있다. 물가는 더 올라갈 수가 있다. 참 걱정이 많이 되죠. 환율은 더 올라가기 때문에 물가도 더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환 재정이 지금 약해졌다고 평가가 되면요, 국제 신용평가사 신평사들이 이제는 신용등급 하락을 때리고 또 외환 공격이 또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외국에서 돈 빌릴 때 이자가 또 올라간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총체적 난국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투기 세력의 공격의 위험을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다. 아까 말씀드린 무제한 스와프 없이에는 외환 방어가 안 되기 때문에 해외의 이런 헤지펀드 큰손들이 원화 약세를 노리고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 돈 벌러 올 가능성이 크고, 기업의 지금 타격과 대응이 있어야 된다. 기업에 타격을 입힐 수가 있다. 특히나 자동차 이쪽에 엄청난 큰 피해를 입힐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참 걱정이 많이 돼요. 3,500달러 줘도 문제고, 그렇다면 안 주고 25% 관세를 막겠다 이렇게 하면요, 그러면은 뭐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기업에 직격탄이 됩니다. 자동차 배터리 이런 데에 수출에 큰 타격을 입으면서 미국에서 가격 경쟁력이 확 떨어진다. 그래서 현대 기아와 같은 기업이 직접 손해를 감수하거나 가격을 인상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물가 충격이 올 수가 있다. 그래서 미국 소비자들이 한국 제품을 더 비싸게 사게 되고 그다음에 수출이 줄어들면 한국 기업 실적이 약화되고 결국 한국 내 고용 투자가 악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뭐 내수가 이제 박살 날 수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다음에 환율을 의도적으로 상승 압력이 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 원달러 환율을 높여서 수출 단가 경쟁력을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달러 환율이 오르면 해외에서 번 돈을 원화로 바꿀 때 이익이 늘어서 관세 부담을 일부 상쇄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아까 원달러 환율이 높아져 버리면은요 수입 물가가 높아지면서 우리 지금 물가가 더 많이 오르겠죠.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고 투자와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 그래서 수출 부진 그것이 지금 국내 기업의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고 성장률 하락의 압력을 더 키울 것이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 한국의 경쟁력 악화로 불안해할 수가 있다. 참 이런 경우가 지금 많이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참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가 아니라 이리 가도 큰일 저리 가도 큰일 참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대비를 하려면 금이라도 많이 모으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금값이 돈당 70만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지금 뭐 금값은 뭐 3,700, 3,800까지 지금 가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이러다가는 연말까지 지금 온스당 4,000달러까지 갈 수도 있겠구나. 이게 지금 예상이 드는데요. 자, 국제금값 상승과 한국의 전략 공백. 그래서 국제금값은 최근에 40%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금 한돈이 70만 원이 돌파했고요. 그러나 지금 한국은행의 금 보유량은 여기 있죠. 104톤. 아마 13년째 제자리일 겁니다. 13년 이상 제자리다. 그래서 전략 재점검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니까 왜 안 모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13년 동안 지금 보세요. 주요국의 금 매입 확대와 한국 위상의 하락. 지금 튀르키예가 2015년에 116톤에서 24년에 618톤 430%나 늘었습니다. 이렇게 금을 많이 모아가고 있고 지금 중국도 2280톤을 보유하고 있고 지금 2015년 대비 30%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폴란드, 브라질, 이라크, 싱가포르, 일본 이런 데도 금 보유량을 확대했다. 근데 한국의 지금 금 보유 세계 순위는 32위에서 38위로 하락하고 있다. 왜 역행을 하고 있죠? 진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금의 시대가 오고 있고 지금 기축통화의 이런 패권이 흔들리고 있는데 그래서 더 이런 세계 은행들이 금 현물을 모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13년 이상 왜 금을 모으지 않고 있냐. 뭐 그때 뭐 금 투자해서 변동성이 많아서 그때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그 이후로 욕먹기 싫으니까 금을 많이 매입을 안 한다. 이런 진짜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데 대체 똑똑한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금의 시대가 오고 있고 금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이 쌍팔년도 이 생각으로 들이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논리로 하고 있는 게 진짜 모르겠습니다. 비트코인도 지금 나오고 있고 AI가 나오고 있고 챗 GPT가 나오는 이 세상에서 대체 왜 옛날의 사고방식으로 금을 모으면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냐고요. 지금 금값이 오르는 것만 이렇게 얘기를 해도 금 산다고 국민들 설득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욕을 하겠어요. 금 산다는데. 대체 진짜 우리나라 진짜 정책 당국 한국은행 관계자 여러분들은 왜 대체 금을 매입을 안 하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대체 미국의 눈치를 봐서 국채만 매입을 해야 되는 건지 참 걱정이 지금 많이 된다. 그래서 한국은행의 소극적 태도 배경 그래서 유동성 부족 그러니까 현금화가 어렵기 때문에 안 한다. 그 다음에 가격 변동성 급등락 위험이 있다. 그다음에 수익성의 한가해 이자 배당이 없다. 그러니까 이래서 뭐 국채를 매입한다 이렇게 하는데 국채가 지금 위기가 오고 있잖아요. 지금 혹시나 미국이 디폴트 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다른 나라들도 디폴트 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금은 그런 상대적 위험이 없습니다. 각 들고 있으면은요 뭐 나라가 뭐 미국이 디폴트 나든 우리나라가 디폴트 나든 결국에는 들고 있으면 그 가치는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금을 갖고 있는 게 훨씬 낫다. 근데 지금 2011년에 13년 금 매입 후에 금값이 급락했다고 이 하나의 생각으로 지금까지 매입을 안 하고 있다는 거는 진짜 잘못된 거다. 이거는 진짜 관계자들 진짜 이거 문책을 해야 됩니다. 진짜 걱정이 많이 되고요. 금 보유 확대 필요성과 전망을 보면요. 글로벌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로 안전자산의 다변화 필요성을 확대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채권왕 여러분들 제풀이 건들락이 이제는 금을 25% 이상을 모으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중에서. 이게 참 많이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 지금 최은석 의원은 국제환경 변화에 맞춰 금 보유 전략을 재검토해야 돼요. 당연히 재검토해야 되죠. 그리고 한국은행은 신종론을 유지 중이나 금 매입 필요성 주장을 점차
확대될 전망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별 기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금을 계속 모아가라. 그래서 금 선물 봤을 때도 3,755달러를 넘어가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연준에서 지금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살짝 눌렸는데 다시 또 출발을 하고 있다는 게 정말 무섭다. 그리고 은 가격도 제가 이제 시작했다고 했죠. 은도 이렇게 찍어 누르는데도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도 지금 슈퍼 사이클을 시작했다. 은은 한번 올라가면은요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참 기대되고, 은에 대해서는 또 자세하게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많이 시청 바라고요. 그래서 은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상승이 시작됐고요. 원래 저는 지금 은 현물을 모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해외 상장 은 ETF SLB도 같이 모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금도 현물로 모아가고 있는데 이 골드바랑 실버바가 이 품절이라서 못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아시는 분들은 저도 뭐 링크 올리기는 하겠지만 혹시나 어디서 산다 아니면은 쿠팡에서 언제 들어온다 그런 거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꼭 저 좋아요 좀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한 번씩 해주세요. 제가 이 구독을 안 하시고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부탁드리고, 그래서 금 가격은 앞으로도 여기 저항을 돌파하고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참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저항 이제 돌파를 해서 더 많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저는 뭐 연말까지 4,000달러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이 트럼프가 그런 걸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래서 금값이 지금 올해만 지금 9월 13일 기준 30회 이상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지금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우리나라가 왜 금을 모아야 되냐, 그 이유는 뭐냐. 지금 여기 보세요. 브라질이나 그 다음에 남미 국가들, 남미에 지금 뭐 여러 국가들 있잖아요. 여러 국가들의 이런 통화 가치가요 다 금 대비해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통화 가치가 평가 절하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아마 평가 절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을 모으는 거는 다 이런 통화가 쓰레기 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의 지금 화폐가 쓰레기 되고 있으니까 진짜 화폐인 금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은이 30달러라고요 해서 은 30달러 했을 때는 사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은이 올라버리니까, 제가 이거 190만 원에서 200만 원 할 때 실버바 하나 1kg에 190에서 200만 원 할 때는 사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게 가격이 서서히 오르니까요, 제 거 유튜브로도 이 링크 들어가셔서 쿠팡 링크 들어가셔서 엄청 사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격이 더 많이 오르니까요, 서로 사겠다고 하니까 품절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금 가격이 이제는 온스당 100달러를 넘어가면요 더 많이 살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진다. 이렇게 쌀 때는 서로 안 사고요, 오히려 비싸지면 더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군중 앞에서 행동하면 행운이 찾아온다. 그래서 모두가 원할 때쯤이면 이미 구할 수 없을 것이다. 근데 실버바도 여러분들 다시 들어오면요 무조건 저는 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 저는 무조건 살 거고요. 여러분들은 알아서 하시는데요. 골드바랑 실버바는 저는 모아갈 겁니다. 왜냐, 지금이 기회니까. 만약에 이 100달러였는데 이렇게 모아가였는데 이제 500달러 되면은요 이제 더 모아갈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로운 늑대가 돼서 바닥에서 이렇게 매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막 어떤 뭐 연구소, 어떤 아카데미 막 해서 막 비트코인이 올랐대요, 미국 주식 뭐 AI 주식 올랐대요, 중국 주식이 다시 기회가 왔대요, 막 오르면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가 소용이 있습니까? 존 버나드처럼 군중의 앞에서 행동을 하고 미리 금이랑 은의 시대를 미리 예측을 하고 기축통화 패권이 변하는 걸 미리 예측을 하고 이렇게 움직여야지, 나중에 돼서 올라서 이거를 보면 뭐합니까? 그리고 존 버나드가 또 얘기하는 게 있죠. 미국도 같이 투자를 하는데 중국의 비중도 조금씩 늘려가야 된다. 미국이 지금 9였으면은 미국을 한 8이나 7로 줄이고 중국을 지금 1이었으면은 2나 3으로 이렇게 늘려가야 된다. 20% 30% 늘려가야 된다. 중국 비중을. 이게 왜 그러냐면 점점 변하고 있으니까, 중국 테크주들도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중국 테크주들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수익률도 좋죠. 그래서 존 버나드는 미리 생각하고 미리 움직입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움직여서 막 핀잔을 듣기도 해요. 이거 오르지도 않았는데 왜 이거를 너무 빨리 이렇게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막 물려서 힘들다, 미국 주식은 잘 가는데 중국은 안 가서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결과적으로는 간다는 얘기죠. 금도 그렇고 은도 그랬고요, 중국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움직여야 된다. 나중에 뭐 올라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조회수만 높은 채널도 보면요 너무 배가 아파요. 그런 거를 제가 조회수가 잘 나와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배가 아프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영상 2번, 3번, 4번, 5번, 6번 한 번씩 봐주시면은 그냥 루틴으로 그냥 몇 번 들으세요. 샤워할 때도 듣고 설거지할 때도 듣고 운동할 때도 듣고 이런 거 지금
금이나 은 아니면 전체적인 지금 세계 돌아가는 모습, 뭐 기축통화 패권 아니면은 뭐 국제 정세, 전쟁, 뭐 경제 정책, 트럼프의 관세 정책 뭐 이런 거 다 제가 시간 나면 풀이해 드릴 수 있으면 풀이해 드릴 테니까. 그리고 조회수가 좀 높아져야, 여러분들 구독이 많이 늘어나야 저도 신이 나서 진짜 몸을 갈아가면서 만들 수 있거든요. 잠 안 자고 잠 줄이면서.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니까 열심히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 투자 철학이랑 그다음에 제가 보는 이런 새로운 정보들, 관점, 이런 정보도 여러분들 다 구할 수 있지만 이걸 보고 어떻게 해석하냐는 해석 차이거든요. 그래서 존 버나드가 자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진짜 구독 한 번씩 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 보시는 60%가 구독을 안 하고 보시거든요. 그래서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실버와 S&P 500 레이시오, 이 지금 비율인데요.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결국에는 은 가격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은 가격이 이렇게 S&P 500 대비해서는 엄청 저평가돼 있다. 근데 이게 들었다가 눌렀다가 들어 눌러 이렇게 이런 사이클로 가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올라갈 상황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는 또 이것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S&P 500 무지성으로 매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금을 매수하겠다, 이런 내용으로도 한번 영상을 찍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 찍으면 아마 뭐라고 하죠? 지금 자기의 상식이 깨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지금 봤을 때는 진짜 S&P 500의 시대가 아니라 금과 은의 시대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기축통화의 과도기를 겪으면서 달러의 이런 신용도가 내려가면요, 달러 기반으로 한 이 S&P 500이나 나스닥 100도 투자 가치가, 물론 뭐 거기에 주식들은 많이 오를 수도 있겠지만 매력도가 많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금과 은에 비해서. 또 금과 은이 오히려 무지성 매수를 해야 되는 자산이 될 수가 있고요. S&P 500이나 뭐 배당, 뭐 ETF 이런 거, SCHD 막 유튜버들 엄청 많아요. 진짜 SCHD ETF 유튜버들이 막 수백 명 됩니다. 저 혼자 중국 ETF 유튜버는 저 혼자고, 금 ETF 유튜버도 저 혼자인데 막 그 배당주 막 이런 거는 수백 명 되거든요. 근데 그런 유튜버들이 진짜 이제는 큰일 날 수도 있다. 아니면은 진짜 크게 한 방 뒤통수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지금 이런 시대가 온다고 하면은요. 근데 이걸 미리 예측하고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존 버나드나 아니면 몇몇 분 계시거든요. 제가 참고해서 이렇게 많이 배우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 빼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래를 여러분들이 빨리 보고 움직이셔야 되는데 참으로 많이 걱정되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은 이 트럼프한테 절을 해야 됩니다. 금과 은, 그 다음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트럼프가 이렇게 지금 주식도 올려주고, 특히나 금과 은 다극화의 시대를 빠르게 이렇게 트럼프가 이렇게 해주면서 결국에는 이 트럼프가 연준을 장악하고 악화시키면은요, 금값은 골드만삭스에서 5,000달러까지 치솟을 수도 있다. 트럼프가 이 금값 상승을 더욱더 부추겨주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 트럼프 변수가 진짜 있을지는 몰랐어요. 트럼프가 이렇게 다시 대선에서 되면서 이렇게 지금 뭐 연준을 뭐 장악을 하고, 금리를 뭐 이제 뭐 터키 대통령처럼 막 자기 맘대로 올렸다 내렸다, 금리 올려 금리 내려 막 이렇게 하면서 아마 시장을 뒤흔든다고 하면요, 진짜 이 기축통화의 패권이 빠르게 더 이제는 무너질 수가 있겠구나, 그거를 느낄 수가 있고, 그러면 금과 은의 가치가 더 빨리 오를 수 있겠구나, 이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고, 여러분, 자, 이 대통령님이 진짜 많이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응원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응원은 하되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제 금이나 뭐 이런 안전자산으로 좀 대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으면 여러분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